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 월요일에 취임식을 갖습니다. 8년 전 첫 취임 때보다 더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백악관에 입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CNN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교체를 지지한다라고 밝힌 응답자는 55%로 지난 2017년보다 15%포인트가 올랐고 또 56%는 트럼프가 취임한 후에 미국의 상황과 경제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사흘 뒤면은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사상 두 번째 재수생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일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던 존 볼턴에 관한 이야기들은 좀 나중에 좀 이야기를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이번 취임식이 첫 번째보다 더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받으며 백악관에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CNN 방송국이 9일부터 12일까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으로의 교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전체의 55%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숫자는 8년 전인 2017년 때의 40%와 비교해서 15%포인트 상당히 많이 올라간 숫자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에서는 일을 잘할 것 같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주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응답한 응답자가 56%에 달했는데 역시 8년 전에 기록했던 48%보다 많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더 나은 경제 상황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의 위상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 조사됐습니까? 어제 응답자의 56% 과반수 이상을 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미국의 국가 상황 그리고 경제도 나아질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52%는 4년 뒤에 미국은 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대신 앞으로 1년 동안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31%에 그쳤습니다.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85%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는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 중에서는 54%가 동의를 했는데 대체로 경제가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밖에도 트럼프 개인에 대한 호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호의적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46%, 호의적이지 않다 이것은 48%로 호의적이라고 대답한 것보다 2%포인트 더 많아서 아직은 트럼프 개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더 우세했습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와 아주 앙숙이죠.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그리고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이 이번 취임식에 참석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낸시 펠로시 전직 하원 의장이 대변인을 통해서 트럼프 당선자 취임식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펠로시 전 의장은 11번의 대통령 취임식을 경험한 민주당 원로이고 거물이죠. 그리고 8년 전 트럼프 당선자의 첫 취임식에도 하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전례가 있습니다.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도 관례를 깨고 이번 취임식에 불참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통상적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는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 같은 관례가 이번에 깨지게 될 전망입니다. 네,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불참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솔직히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트럼프 당선자에 대한 오래된 악감정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와 옛날부터 정적이었던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경우에는 4년 임기 내내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충돌을 했는데요. 5년 전 의회 연두교서 당시에는 트럼프 당선자가 악수를 거부하자 연설이 끝나고 연설문 대본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는 그런 기행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때 너무 했었어요. 하원 의장이 대통령 앞에서 종이를 찢는 모습이 보기 좋지는 않았는데 그게 뭐 그냥 완전히 전국으로 다 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찢으면서도 그냥 그 얼굴 표정이 아주 표독스러웠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네, 저도 당시에 그 장면을 봤는데요. 이 밖에도 2021년 1월 6일
대선 선거인단 투표 개표를 위한 의회 합동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 지지자들이 의회 난입해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때 펠로시 하원 의장의 분노가 극에 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자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의 오점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거침없이 감정을 드러내면서 하원 의장을 지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도 이끈 바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해 못지않게 악감정을 드러냈는데요. 펠로시 하원 의장을 두고 미친 여자다, 신경질적인 낸시 이런 막말을 퍼부으면서 응수했습니다. 또 트럼프와 또 다른 불편한 관계인 미셸 오바마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일에 엄수된 지미 카터 전직 대통령 국가장례식에도 남편만 보내고 불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당시 좌석 배치상 트럼프 바로 옆에 앉아야 됐기 때문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는 후문이고 이번 대통령 취임식 역시 가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그 부친의 선임 보좌관으로 핵심 역할을 장녀 이방카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카가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다시 또 백악관에 복귀를 하나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정치란 매우 어둡고 부정적인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남편 제러드 쿠슈너 그리고 이방카 모두 트럼프 두 번째 행정부에서 첫 번째와는 달리 백악관 직책을 맡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방카는 자녀 양육에 집중을 하고 남편인 쿠슈너는 비공식적으로 조언 역할만 수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쿠슈너는 지금 투자 회사인 어피니티 파트너스를 운영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투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배후에서 중동 전략에 대해서 백악관에 조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인사를 돕고 내각 구성원이 정권 교체 과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때 정말 여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이방카가 물러나기로 한 이유는 뭡니까? 뉴스위크 주간지가 분석을 했는데요. 최근에 공개된 팟캐스트 스키니 컨피덴셜에 이방카가 나와서 그 직책을 맡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 손에 꼽은 이유가 자녀 교육을 들었습니다. 공직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정치적인 대가를 알고 우리 아이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토로를 했는데요. 정치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장면을 보이면서 그런 문화의 환멸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 이방카는 나의 핵심 가치는 이제 가족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떨어져 있는 것도 괜찮았지만 이제 아이들이 10대가 됐거나 또는 10대가 되기 직전인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물리적으로 옆에 같이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정책과 그 미치는 영향 자체는 좋아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내가 싫어한다. 매우 어둡고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만 검투사처럼 싸움을 즐기지만 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곧 다시 대통령이 될 예정이라 내가 그 폭풍의 중심에 있는 셈이기도 하지만 나는 그 어둠의 세계에 내 삶을 다시 연결시키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기 때는 남편과 함께 이방카가 대통령 선임 보좌관을 맡았죠. 그래서 백악관 실세 역할을 했지만 2020년 대선 패배 이후에는 이방카가 정치와 거리두기를 하면서 공식석상에도 나타나지 않고 이번 대선 때에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지내는 그런 모양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인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이 된 북한군이 4월까지 모두 부상을 당하거나 전멸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또 예측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 최신 보고서를 우크라이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쿠르스크 주에 주둔하고 있는 12,000명의 북한군 병력 전체가 작전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북한군이 지금과 같은 비율로 계속 고통을 겪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4월 중순까지 모두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월 초까지 쿠르스크 전장에서 사상한 북한군은 3,8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지난 12월부터 주요 전투작전에 투입된 북한군이 지금까지 하루에 약
92명, 100명 가까이 사상한 수준입니다. 병력 손실이 이 속도로 계속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북한군 12,000명이 4월 중순쯤에는 모두 사망하거나 다칠 수가 있다는 것인데,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대를 상대로 탈환전을 벌이고 있지만 은폐물이 드문 허허벌판에서 우크라이나 군대의 드론 공격과 포격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엄청난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던 잔 볼튼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어떤 네. 내용입니까? 한국 언론과 회견을 가지고 트럼프의 두 번째 행정부 외교 정책에서 한반도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외교 정책 우선순위 3가지를 거론했는데요. 첫 번째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두 번째가 중동 전쟁 종식시키는 일, 마지막으로 불법 이민 문제 해소를 들었습니다. 트럼프 외교 정책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튼 전 보좌관이 얘기했고요. 두 번째가 중동 지역의 분쟁이고, 세 번째가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불법 이민자 문제로 한반도 한국 문제는 여기서 열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이슈가 우선순위에 없다는 것인데요. 트럼프 두 번째 정부를 상대로 한 대한민국의 대미 외교, 앞으로 상당히 난항에 빠질 가능성을 볼튼 보좌관이 미리 밝힌 셈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이 앞으로 4년 동안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지금? 단정적으로 볼튼 보좌관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피해가 없길 바란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게 되면서 한국에 어떤 파장이 없기를 바라지만 볼튼 자신이 직접 경험한 트럼프 당선자라는 인물이 동맹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솔직히 털어놨는데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더 이상 북미 회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담 주도권도 트럼프보다는 김정은이 쥐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북한이 과거보다 지금은 핵 능력이 향상이 됐고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북 회담 필요성이 예전보다 줄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또 한미 양국의 방위부 분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가 기존에 합의한 합의를 뒤엎고 한국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지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튼이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하는 건가요? 이미 트럼프의 첫 번째 집권 당시부터 한국 정부의 기여가 높다,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튼이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성의를 계속 보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정부와도 빨리 초기에 접촉을 해서 빠른 대화를 이어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튼이 충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 수단으로는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 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의 핵 무장까지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의 의견을 내비쳤고요. 지금 계엄령 후유증으로 대통령 구속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이 적시에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불투명하고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튼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근데 한국 언론들은 왜 이 존 볼튼하고 인터뷰를 했을까요? 지금 뭐 완전히 한물 간 사람인데. 아무래도 과거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고 알고 있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 쓴소리라든가 충고를 듣고 싶어서 회견을 주선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볼튼 때문에 하노이 회담이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트럼프가 강경파로 아주 악명 높았죠, 볼튼 자신이. 네, 그래서 볼튼하고 완전히 척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볼튼, 이제는 사라진 인물인데 이 사람이 무슨 어떤 평가를 내리고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들질 않는데 왜 이런 사람한테 돈을 줘가면서 인터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저러나 이 가자 지구 휴전안이 이제 오늘 이스라엘 내각의 인준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 해결이 됐다, 이런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15개월간의 가자 지구 분쟁에 대해서 휴전안 승인을 하루 미뤘지만 오늘 다시 안보 내각 모임을 소집해서 인준을 냈고요. 이제 전체 내각 회의를 통해서 최종 인준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내가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에 완전히 끝내라고 강하게 압박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주말까지는 마무리 지으라고 촉구한 상황이 결과적으로 성공한 셈이 됐습니다.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우리가 공화당과 내가 그 휴전 협상 과정을 빠르게 바꿨다. 내가 취임 선서를 하기 전에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스라엘 내각도 원래는 어제 휴전안 승인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하마스가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일정을 하루 미룬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휴전안이 승인되더라도 24시간 동안 법원 청원을 받는 절차를 거친 뒤에 최종 확정이 되는데 카타르와 미국과 같은 협상 중재국이 발표한 일요일 19일이 발효 예정일입니다. 트럼프는 하루 뒤인 20일 월요일 취임식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당선자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서 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비난도 했습니다. 내 덕분에 인질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나는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사람들을 구출하고 싶었을 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지난 1979년에 발생했던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도 거론했는데 자신을 그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 인질들이 최장 444일 동안 억류가 됐는데 레이건 대통령 취임 당일 협정을 통해서 극적으로 해결했는데 이번과 비슷합니다. 근데 이 같은 행동이 아마도 트럼프 자신의 희망대로 노벨 평화상 수상을 노린 행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업적이 애매했던 지미 카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평화상을 받았는데 트럼프 자신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을 끝내게 되면 당연히 수상자가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어쨌든 이번 중동 지역 협상이 성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올해 안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끝낸다면 오는 12월 달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트럼프 팀과 공존은 했었다. 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주된 역할은 그렇지만 민주당 바이든 현 행정부가 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쇼웨이 오다니가 산불 피해에 지금 50만 달러를 기부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사사키가 지금 샌디에고에서 포기를 했다는 연락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저스와 계약이 가까워졌다라는 지금 또 이 기사들이 또 나오고 쏟아지고 있네요. 네, 아마도 다저스와 최종 서명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사사키 투수 100마일 가까이 던지는데 나이도 23살로 굉장히 어리고 이제 사사키 투수까지 만일 다저스 입단하면 선발 투수진만 기존의 오타니, 야마모토에 의해서 일본 투수만 3명 아주 다저스가 올해 시즌 월드 시리즈 2연패를 노리면서 일본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지금 브래들리 변호사와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LA의 대형 산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뭐 렌트와 관련해서 폭리를 챙기는 등 사태가 악화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또 들리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우선 기간은 어떻게 되고 이 렌트와 관련된 폭리 포함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네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게빈 뉴섬 주지사님께서 1월 16일 날 executive order N925 되는 걸 갖다가 사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비상사태로 LA 카운티와 벤처 카운티를 갖다가 선포했고요. 보통 이 선포는 30일 동안 유효하고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플래닝이나 조닝이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플라이 돼가지고 퍼밋들을 다 받아가지고 다시 재건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런 거 이제 많이 스탑을 해주고 특히 이번 법에는 이제 렌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3월 8일까지 유효합니다. 네. 그래서 프라이스 가우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피해 본 사람들이 렌트가 필요한데 그 렌트에 대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폭리를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변호사님 잠깐만요. 지금 소리가 좀 많이 울려서요. 혹시 이거 스피커폰으로 네. 놓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어팟으로 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예. 이거로 바꾸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브래들리 변호사와 함께 렌트 폭리와 관련한 그런 얘기 지금 여쭤보고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네. 지금 네. 어떠세요?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이 좋으세요? 네네네. 네, 네. 네, 계속해 그렇게 주세요. 돼 있는 상태라 3월 8일까지 이제 렌트비를 올리는 거를 갖다가 10%까지 기존에 이제 렌트를 하는 그 프로퍼티들이 아파트라든가 에어비앤비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10%까지 더 올릴 수가 있고요. 처음 내놓는 경우에는 이제 허드에서 하우싱 앤 디벨롭먼트에서 내놓는 그 페어 마켓 프라이스라고 있거든요. 네. 그 동네에 합리적인 가격, 그 가격에서 60% 이상을 갖다 올릴 수가 없죠. 60% 이상은 올릴 수 없지만 50% 이상은 올릴 수 있는 거네요. 처음 내놓는 경우에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 동네 페어 마켓 밸류가 10,000불 정도에 만약에 뭐 4베드룸이 지금 렌트가 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6,000불까지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 내놓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전에 10,000불에 내놨던 사람들은 11,000불까지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계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만 인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 달만 더 유효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확실하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3월 8일까지 유효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두 달 유효하도록 했군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네. 3월 8일 이후가 되면은요. 마음대로 막 올려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3월 8일 이후가 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옛날에 코빗에도 겪어봤지만 익세큐티브 오더가 이제 계속 익스텐드가 되겠죠. 이 집들을 짓는데 시간들이 오래 걸릴 테니까 일단 현실적으로는 이제 2달만 해놨는데 그 당시에 또 상황을 봐가지고 이제 익스텐드가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뭐 익스텐드 될 확률이 크죠. 크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렌트비 폭리와 관련해서 단속 규정은 어떻게 되고 또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단속이 이제 형법으로 396조항에 의해 가지고 이 단속을 하는데 그 10% 올라가고 60% 올라가는 것도 이제 그 396조항에 이제 의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제 경범죄로 취급을 해가지고 1년까지 감옥에 갈 수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죠. 벌금은 이제 10,000불까지 매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초이스 파크 시의원님은 그거를 10,000불에서 너무 작다 10,000불이 그래가지고 30,000불로 올리자. 왜냐면은 이거를 어기는 사람들은 지금 피해자들 갖다 2번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프로포설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이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뭐 각 렌트들의 뭐 사인을 무슨 계약서 같은 거를 지금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신고에 의한 그러한 이제 적발이 많겠네요. 단속이.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렌트 내놓고 그러면은 이 온라인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플라이어 같은 거를 찍어갖고 광고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이 프로퍼티가 얼마의 렌트가 나갔다는 기록들이 거진 다 많이 이렇게 증거들이 있거든요. 계속 렌트를 하는 프로퍼티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 컴플레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인베스티게이터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죠. 여태까지 기존적으로 이제 렌트를 하던 프로퍼티들이 10% 이상 올리는 것에 대한 거는요. 그러면 그 고발은 어디에 해야 되나요? 그 허드 그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보기는 저도 갖고 있었는데 그 고발 라인을 그리고 전화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국도 괜찮을까요? 어떤 거요? 주택국. 주택국. 예, 그렇죠. 네. 허드라인이나 하우징 쪽에 이제 하우징 쪽에, 보고를 하게 되고 예. 카운티 셰리프나
아니면은 그런 쪽에서 이제 그 와이파이 그 핫라인을 갖다가 이제 준비를 하겠죠. 네. 그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60%하고 10%하고 이게 헷갈려 가지고 네. 60%는 왜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거 한 번만 다시 정리해 주시겠어요? 여태까지 기존적으로 렌트를 하던 프로퍼티는 10% 이상을 나갈 수가 없어요. 예. 이 인크리스가요. 네. 근데 여태까지는 렌트를 안 했었다가 이제 처음으로 왜냐면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팔리세이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이튼 파이어 지역 있는데 그 알타디나 쪽에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하니까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렌트를 놓지 않다가 자기가 이제 렌트를 놓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 렌트를 놓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동네에 fair market value가 얼마가 되는지 자기 집이 그래서 허드에서 나와 있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 가격에 60% 이상을 더 올릴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자, 이 규정은 처음 렌트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가 60%죠. 예. 이 규정은 그러면은 화재가 발생한 지역에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발생하지 않았던 이곳 LA 한인타운에서도 이렇게 10%를 올릴 수 있는 겁니까? 지금 LA 카운티로 그거를 정해놨기 때문에요. 네. 그 지역은 지금 LA 카운티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죠.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LA 한인타운에 지금 살고 있는 저 렌터들도 저 집주인이 올려 그러면 할 수 없이 10%를 올려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네, 아니요. 렌트가 지금 있는 사람들 렌트가 아니라 처음으로 지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만불에 내놨다가 이제 비고 새로 이 피해자들한테 렌트를 주는데 10% 그전에는 만불에다 내놨다가 지금은 11,000불 이상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인타운에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들어있는 세입자에게 10%를 더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갔을 경우에 피해자가 그렇죠.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10%를 올릴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10%까지요. 이게 복잡하네. 네네. 그러면은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10% 이상 올리면 안 되는데 지금 네네. 그냥 LA에 지금 뭐 아파트가 비었다고 하면 산불 피해 안 네네. 입은 분들이 입주를 할 경우에도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산불 피해 입지 않은 분들한테도 이게 똑같이. 되는 것으로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 모리토리엄이 그거를 갖다가 꼭 특정 지역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LA 카운티를 갖다가 상대로 하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꼭 산다는 것이 그 근처 주변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여러 곳에서 났잖아요. 지금 이제 아파트를 옮겨야 되는 분이 있는데, 네. 이 아파트는 20% 기존 그 전 살던 사람보다 20%나 올렸네? 뭐 이런 상황이 있을까봐 아니면은 나는 산불 피해를 입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10% 이상을 안 올리는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런 거가 있을까봐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를 할 수가 있죠. 네. 그 전에 나갔던 가격이 얼마인데 이 산불 나기 전에 그 이후에 갑자기 올리는 지금 렌트로 내놨다가 네. 만불로 내놨다가 갑자기 16,000. 지금 현재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도 나와 있는 게 12,000 물이었던 렌트를 갖다 갑자기 산불 나고 난 다음에 28,000으로 올린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돌고 있죠. 네, 기사들이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또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현재 LA 카운티의 그 렌트는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가주에 지금 산불이 발생을 해서 남가주 전체 아파트 렌트 비용이 10%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네요. 그건 뭐 지금 있는 기존 렌트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 나오는 렌트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리고 그전에도 LA하고 세나모니카하고 웨스트 할리우드 같은 경우에는 AB 1482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렌트가 10% 이상은 못 올라가죠. 아, 원래도 10%. 네네. 원래는 네. 10% 이상은 못 올려요. 아, 네. 저는 렌트 규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 있는 사람들한테. 아하,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브래들리 네.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전화에는 워싱턴 DC의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에 있게 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 취임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요? 1월 20일, 월요일이죠. 1월 네. 20일 월요일 정오 시간을 기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 새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아하.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그 의사당 캐피털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행사를 만드는 거죠. 아하. 요번 월요일 날 그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60번째 취임식이고 47대 대통령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두 번 연임을 하면은 한 대로 칩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45대 대통령이었었죠. 네. 그다음에 46대가 바이든이고 아하. 이번 47대 트럼프입니다. 네, 근데 네. 이어서 하면은 한 대로 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취임식은 60번째 취임식 행사를 치르지만 대통령은 47대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네. 이 미국의 대통령 이 취임식 행사는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큰 나라, 미국 건국 이래로다 자부심이 많으니까 단연 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취임을 굉장하게 준비를 하고 저는 2000년서부터 빠지지 않고 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 부시 그러세요? 대통령에 대해. 오. 그런데 지금은 가기가 싫죠. 왜냐하면 축구 고백만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취임식은 철저하게 국내 행사입니다. 아무도 초청을 안 해요, 원칙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예, 다른 나라 인사를 초청할 때는 워싱턴에 와 있는 대사들을 초청합니다. 어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 요즘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미주 동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정국이 탄핵 정국해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어렵고 미국은 권력 교책이고 되게 민감하죠. 네, 네. 그런데 가끔 한국에서 나오는 소식 들어보면은 나도 초청받았다. 마치 트럼프한테 초청받은 것처럼 이제 몰려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이런 허세, 허점, 아무것도 아닌 거에 이 거품을 빼는 게 진짜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아주 리얼리티가 뭔지를 아는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 행사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시민들을 어떻게든지 많이 많고서 새 대통령을 취임하도록 하는 행사다. 그래서 초청하는 거는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초청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게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엘살바도르 그리고 브라질에 있는 전 대통령 자기하고 코드가 맞고 자기를 좀 계속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좀 우파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는 보수를 넘어서 우파의 사회 세력의 그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미국에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마가라는 운동,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이 마가라는 이런 컨셉에 동의하는 국에 자기랑 가까우게 느껴지는 대통령들 그리고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들이랑 상대를 해가지고 좀 얘기를 시작할 만한 대통령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중국 시진핑도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인도도 초청을 했는데 인도 중국에서는 이제 초청을 받았어도 국가 원수는 안 오고 국가 원수가 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초청을 받았고
그런데 이게 우선은 취임식 행사는 어디 초청하는 건 아니다. 대개 이 취임식에 참가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행사는 20일 날 낮에 그 의사당 앞에 워싱턴 DC 안이 전체가 취임식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면 어디서든지 그냥 취임식 한다고 있으면 참가하는 거고, 그런데 비교적 그 본부서, 그 캐피털 가까운 데에 경호 때문에 티켓이 있어야만 들어오는 좌석이 좀 한정돼 있어요. 그 티켓은 535명 연방의원 각 지역 사무실을 통해서 미 전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배포해요. 그러니까 LA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도 자기 지역 연방의원실에 일찌감치 나 1월 20일 취임식에 가는데 가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수량에 맞게 어디 사는 누구냐 검토한 다음에 티켓을 줍니다. 그럼 그 티켓을 갖고 오면 워싱턴에, 근데 미 전역에서 그 취임식에 참가하겠다고 비행기 타고 와서 그 어려운, 굉장히 비싸잖아요. 묵으려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각 의원 사무실에 티켓이 지역구에서 배포가 안 되고 남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민주당 쪽에서는 보이콧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참가 안 하겠다고. 그런데 남는 티켓 이런 걸 이제 많이 구해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엔요, 미주에 사는 한인들이 이제 한국에서 티켓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저기 이렇게 줘가지고 그 티켓 받아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나 초청받았다, 나 간다. 뭐 이런 이제 여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도 있고, 제가 오랫동안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취임식이, 한국에서 취임식에 뭐 초청받았다 이렇게 하는 허세를 좀 안 부렸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고요. 그런데 무대 행사가 많습니다. 사실 내일부터 행사가 시작돼요. 18일부터. 18일 날 저녁 때는 부통령 부부가 가까운 사람을 한 1000명 이상 와가지고 하는 전야제 행사를 하고, 일요일 날 19일 날 저녁엔 진짜 전야제 행사를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 부부가 19일 날 저녁 때 촛불 만찬이라고 거의 한 3,000명 들어오는 그런 이제 무도회 전야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19일 날 굉장히 이번에는 특이한 행사를 합니다. 그 20일이 취임식이지만은 한 2만 명이 들어가는, 워싱턴 DC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실내 경기장이 있어요. 그게 캐피털 원 아레나라는 큰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지자들을 많고서 선거운동 했었을 때 것처럼 마가 지지 집회입니다. 마가. 그게 뭐냐 하면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그거를 하면서 비로소 취임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19일 날 일요일 날이 DC 안에 전 지역이 교통 통제가 됩니다. 그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때서부터 시작되면서 이제 이거 되는데, 만일에 이런 부대 행사, 그리고 당일날도 아주 그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초청해가지고서 한 1,500명이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 중에 초청받은 게 다른 나라 정부에서는 아마 주미 한국 대사인 조현동 대사 부부도 1,5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초청돼서 거기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지역에서 좋은 티켓을 받은 시민들이 다 들어가 앉을 수 있는 거죠. 저도 거기에 몇 번 가서 앉아봤기 때문에 별건 아닌데,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건요. 그날 거기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침에 7시부터 나가가지고 걸어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게이트를 찾아가지고 들어가고 기다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춥고, 그 1980년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이래로 제일 춥대요. 이번 20일 날이. 그래요? DC에서요. 네. 그러니까 저도 갈까 말까 되게 걱정입니다. 너무 고생하고, 그래도 그 취임식에 올려는 그 티켓이 매진이 되고 이제 없다 이런 게 나오고, 그렇지만 그날은 취임식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퍼레이드 하는 데에 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있고 그 다음에 부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녁 때 한 2,000명, 3,000명씩 모이는 무도회 파티가 한 공식적인 건 5개, 그 다음에는 한 6, 7개가 있어요. 그것도 또 돈 주고 다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볼파리 티켓을 팔아가지고 거의 1억 8천만 불을 모았어요. 아시잖아요. 트럼프 취임식 준비위원회가. 그런데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네. 이미 이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는 그 기부자들 취임식에 기부하는 100만 불 이상, 100만 불 이상 기부하는 사람, 그리고 200만 불 이상을 모금을 해오는 사람들의 한정된 사람들 하는 데서 VIP 티켓을 그게 한 패키지입니다. 제일 좋은 티켓은 그 VIP 티켓을 한 8장에서 10장씩을 배포했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티켓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200만 불, 300만 불에서도 티켓이 매진이 돼서 얻지 못한다라는 게 2, 3일 전서부터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간다, 볼파티에 간다, 퍼레이드도 참가한다, 마가 집회도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초청을 받았다. 그리고 뭐 말하라고에 가가지고서 트럼프 아들한테 직접 받았다. 예. 이게 다 그런 돈 못 넣는 가운데서 나온 티켓이기 때문에 취임식은 그냥 이벤트고 별거 아니다. 이 말씀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한국인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청 안 합니다. 무슨 외교를 하러 와요. 외교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 네. 언론에서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무슨 뭐 정모 씨, 무슨 모모 씨, 뭐 이거 다 거짓말이군요. 그러니까 어느 초청받았다는 게. 시장님은 뭘 어디 해가지고 온다 이거 다 그건 다 자랑스러운 동포분 중에 어떤 분이 괜찮은 티켓 얻었으면은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제공하면 그거 갖고 오는 거죠. 좋은 티켓 받으면 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트럼프 캠프에서 되게 위험하게 여기는 트럼프랑 가깝게 지냈던 감옥을 갔다 왔던 폴 매나포트라는 2016년에 트럼프 선거운동을 했던 분이 있어요. 네네. 이분이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가장 큰 중형을 받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석방이 됐다가 트럼프가 사면을 시켜줘서 자유의 몸이 됐다가 네. 이제 자기 친한 사람들이 트럼프 캠프에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티켓을 좀 얻었는지 해가지고서 최근에 서울을 방문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뭐 누구 만나가지고서 트럼프하고 관계를 맺어주겠다. 그래서 비공식 트럼프 측은 한국 방문해서 누구 만나다.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며칠 전에 뉴욕타임즈나 어디 이런 데서 그 사람이 그 러시아도 방문하고서 프랑스도 방문하고 하면서 이게 이제 새 대통령하고서 가깝다라는 분위기를 가지고서 한국 같은 분위기에 있는 나라들에 이제 방문하면서 장사하는 거죠. 사기치는구나. 그야말로 사기네요. 이런데 국가가 놓여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서 한국에선 또 검증 안 하고서 크게 뉴스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포들 미국의 내용은 우리가 제일 잘한다. 담백하게 이렇게 하는 게 이제는 중요하다. 더 이상 이런 거품을 가지고 미국과의 관계에 이런 거품 가지고 어떻게 할 거는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너무나 하고 싶었었습니다. 너무나 얘기가 많습니다. 한국서 저도요. 너무 티켓 구해달라는 게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좀 워싱턴 안 갑니다. 고생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만 그런 게 아니라 역대 계속 취임식이 그런 방식으로 행해져 왔다는 거네요. 그렇죠. 취임식에 이럴 수는 있어요. 기업들 아마 현대자동차를 굉장히 특별하게 돈을 100만 불이가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많이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회사가 많이 기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본 논리다. 철저하게 돈 못 넣는 행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네, 100만 불 이상 기부를 하면 VIP 티켓 8장에서 10장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100만 불을 거기다 줄 게 아니라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겠네요. 네. 진짜 어떤 일을 하려면 네. 오히려 조용할 때 미리 준비해서 아젠다 세팅이 되고 마주 앉아서 한국은 미국의 새 권력하고 이런 현안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조용할 때 와야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저 대표님하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내 깐에는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직도 제가 무슨 거기 초대장을 보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제가 착합니까? 그 지역 의원한테 가시면 돼요. 영庆의원님한테, 지미 고메즈한테, 거기 브레셔머이나 그 지역의 주디추 여기 가서 나 가고 싶다 그러면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아니 어디 가십니까? 방송하셔야죠. 취임식 중계하셔야죠. 네. 어쨌든 이번 취임식에도 꼭 참석을 하셔서 뒷 이야기들을 나중에 좀 더 전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워싱턴 DC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김덕석 대표였습니다.